그러면 이제 골드 하나당 1달러가 되겠네요. 자, 이해 가시죠?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나올까요? 그 다음에 금리란 뭐죠?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죠, 그죠? 그럼 왜 대가가 필요한가요? 금리, 골드, 달러와의 상관관계를 초보자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달러가 20달러가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리고 금은 10온스. 그냥 10개, 20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금리가 5%예요. 이건 리스크가 아예 없죠. 그리고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서 예상 수익률이 7%예요.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 7%의 수익을 예상한다.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리스크가 없는 5%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퍼센테이지가 별로 차이도 없는데 얘는 리스크가 없고 얘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면 이 시장에 풀려있는 달러들 중 10달러는 은행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갔다고 칩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골드, 얘의 값어치도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달러의 값어치도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와중에 10달러가 들어가 버렸으니 달러는 10달러밖에 안 풀려 있죠? 시중에? 그쵸? 그러면 달러가 20개 있을 때보다 당연히 10개로 줄었으니 달러의 값어치는 올라갔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원래 20달러, 그러니까 금이 10개가 20달러였다면 골드 하나당 2달러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10개가 사라져 버렸어요. 달러가. 그러면 이제 골드 하나당 1달러가 되겠네요. 자, 이해 가시죠?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나올까요? 자, 달러가 10개가 은행으로 들어감으로써 달러가 더 귀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0개가 금 10개와 동일한 값어치가 되겠죠? 금은 변동이 없으니까요. 그쵸? 그러면 1달러가 되는 거죠. 그러면 2달러에서 1달러가 됐죠. 달러 인덱스는 올랐겠고, 그죠? 달러 인덱스가 그래서 오르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좀 쉽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달러가 귀해졌잖아요. 은행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달러 값어치는 상승을 한 거예요. 달러 인덱스는 수치가 포인트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달러는 귀해졌으나 금은 그대로잖아요. 그쵸? 그러면 금이 2달러에서 1달러가 되는 거죠. 금의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2달러짜리의 금이 1달러가 되겠죠. 왜냐? 달러가 귀해졌으니까. 자, 반대로 달러가 오히려 시중에 넘쳐나요. 얘가 30달러가 있어요. 그러면 자, 금은 10개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금 하나당 3달러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서 이 두 개의 상관관계를 생각을 할 때 달러가 귀해졌다. 그러면 금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고요. 달러가 시중에 너무 많이 돌아다닌다. 그러면 금의 값어치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금의 가격은 상승을 하겠죠? 근데 가격이라는 숫자가 상승을 한 것이지 사실 값어치가 상승을 한 건 아닌 거죠. 이 개념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정리해서 설명드리자면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달러가 은행으로 빨려 들어감으로 인해서 시중에 풀려있는 달러가 부족하겠죠? 그러면 달러의 값어치는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달러의 값어치가 올라갔으니 골드의 값어치는 그에 비해서 떨어지겠죠? 가격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금리가 하락한다. 그러면 달러가 다시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시중으로? 그러면 당연히 골드의 가격은 상승하겠죠? 달러 대비의 값어치인 거죠, 한마디로. 금리가 오른다. 자, 금리가 오르면 달러의 값어치도 상승하기 때문에 달러 대비의 골드의 가격은 하락을 하겠죠? 그리고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달러의 값어치도 떨어지기 때문에 달러 대비의 금의 가격은 상승하는 겁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번 영상에 안전자산으로 취급받는 것보다 이거는 유동성 때문에 올렸을 확률이 더 높아 보이는데요 라고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그래서 금은 지금은 유동성에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매크로를 파악을 할 때 사실 안전자산으로 파악을 하는 것보다 지금은 유동성 쪽으로 판단을 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케이스는 이렇게 주식과 금이 같이 커플링처럼 움직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때 SBB 파산 때 조금 올렸다고 해서 이거를 안전자산으로 취급하면 그건 안 되죠. 안 된다기보다는 뭐 그것도 어느 정도 감이 됐다고 뭐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거의 유동성이라고 봅니다. 저는 유동성이라고도 보는 이유가 만약에 이거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안전자산으로 취급해서 올리는 거다? 그럼 벌써 전고 뚫었어야 됐어요. 이렇게 금을 제가 되게 오래 봐왔다고 말씀드렸죠.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근데 나스닥이고 S&P입니다. 그리고 이거 금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에 이렇게 올렸을 때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주식이 빠지고 그리고 금리도 올리면서 금리도 빠지는 게 아닌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올렸다면 안전자산으로 올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크로를 대부분 안전자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안전자산보다는 지금 더 정확해졌습니다. 유동성이라고.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메이저들이 예를 들면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공포를 느끼고 있나 혹은 유동성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느끼고 있나 그것에 대한 눈치를 채려고 보는 거죠. 뭘 해도 뉴스보다 빠릅니다. 이 가격이. 그리고 시장이 평화로울 때는 금이 주식시장의 반대로 갈 때도 많아요. 진짜 그냥 안전자산으로 취급을 받을 때요. 근데 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정보의 바다라는 게 양날의 칼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내용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이후로는 저는 금이 안전자산으로 취급받았던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 또한 시기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매크로는 그때그때 다르다는 말을 제가 계속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어떤 누가 매크로는 이렇다, 이게 정석이야, 이거 현재 시장은 이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거를 너무 이렇게 닫아놓고 생각하지 마세요. 틀을 깨세요. 항상. 자, 달러와 금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는 가정하에 이번에 금리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예대마진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대출의 이율, 예 빼기 예금 이율, 물론 사업비도 들어가고 많은 것들이 들어가긴 해요. 이거를 제외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대출 이율 빼기 예금 이율을 빼면 2%가 남잖아요. 이걸 은행에서 수익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거는 예대마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금리란 뭐죠?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죠. 그죠? 그럼 왜 대가가 필요한가요? 자, 10명의 사업가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근데 1억씩 총 10억을 빌려줬어요. 이 나머지 9명은 이자도 잘 갚고 원금도 잘 갚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한 명은 돈을 막 흥청망청 쓰더니 결국 망했어요. 그럼 결국 한 명은 못 갚았네요. 그러면 원금은 9억만 갚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억이네요. 자, 물론 이자 받은 것까지 합하면 계산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그건 패스를 하고요. 자, 그러면 10명 중에 한 명이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럼 10%의 리스크가 있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자도 받고 하니까 금리를 10%만 하자. 리스크가 10%니까 이자 받는 걸로 충당되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금리를 실제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많은 내용들이 영향을 주겠죠. 자, 그러면 좀 전의 내용을 이해를 하셨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아까 한 명만 망했죠. 그죠? 마이너스 10%예요, 리스크가. 그런데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망할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죠? 마이너스 20%, 얘까지 망했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얘도 망했네? 그럼 마이너스 30% 되죠. 그럼 은행은 리스크가 3배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10%에서 30%가 되겠죠? 금리는? 이해 가시죠? 실제로 금리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근데 이건 그냥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리에 대해서 대충 이해를 했다고 가정하고요. 자, 그러면 장단기 금리 차는 뭐냐?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얘는 10년 동안 돈을 빌렸어요. 만기가 대출 만기가 10년이에요. 길잖아요, 기간이. 그러면 망할 확률도 당연히 높겠죠. 당연히 기간이 기니까요. 근데 얘는 2년이에요. 2년 동안 망할 확률보다 10년 동안 망할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죠? 그러면 원래는 장기 금리가 더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 되는 거예요. 왜 반대로 되냐면
지금 당장의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10년 뒤보다 지금이 한마디로 더 위험해 보인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렇게 간단하게, 사실 이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이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런 단적인 예만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편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오늘처럼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90%의 남들과 똑같이 생각을 해서는 그 90%가 되고 싶다는 뜻이죠. 항상 역발상을 많이 하시고 짜여진 틀에서 나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4편을 올린다고 선언을 했는데 제 목표를 지키려고 했으나 결국 제 체력이 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내 집도 하고 뭐 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제 안 까불게요. 최대한 더 단순하게 많이 올리는 방식으로라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